편지. 그 속에서 우리는 빈센트 반 고호의 인간과 예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좌절과 실패로 점철된 화가 빈센트 반 고호의 생애. 그 극적인 전기는 이곳 영국에서 시작된다. 런던의 북부 웰윈 구역, 그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비에 젖고 있는 이 집은 한때 고호의 여동생 안느가 살았던 집이다. 소학교 보조교사였으며 그림을 좋아했던 안느. 구필 화랑에 나가며 시내에서 하숙하던 고호가 가끔씩 찾아왔던 이 집에는 그때의 이야기가 적혀있다. 찻길로도 1시간 거리나 되는 먼 길을 가난한 고호는 걸어서 오고 갔었다고. 산업혁명의 진원지며 그 이면의 역사적 변혁기에 처해있던 19세기 말의 영국. 그 영국 땅에 고호가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873년. 그의 나이 24든 해였다. 그때 고호가 하숙했던 런던시 해포드 거리의 그 방에는 고호 대신 그의 복사품들이 놓여있다. 디켄스와 졸라를 즐겨 읽고 롱펠로우와 미슐레를 암송했던 청년 빈센트. 그의 편지들에서 우리는 그의 관심이 보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호는 또한 구필 화랑에서 그림을 사고 팔면서 당시 유한계층의 미술에 대한 장식 취미를 혐오했다. 그렇게 미술과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식에 눈뜬 무렵 고호는 하숙집 딸 유제니를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 처녀 유제니는 네덜란드 청년 고호의 사랑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 사랑의 좌절은 인생의 좌절을 느끼게 할 만큼 큰 충격이었다. 결혼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를 고호는 결국 영국을 등지게 되고 길고 암울한 방황 끝에 자신의 운명을 뒤집는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사도의 길을 가기로. 신을 향한 절대적인 인종과 피나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성직의 길을 택한 빈센트 반 고호. 그는 이곳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전도사 수업을 마치자마자 벨기에에서도 가장 비참하다는 탄광촌 보리나아슈로 달려간다. 전도사 빈센트 반 고호가 자원한 첫 부임지 보리나아슈는 이미 오래전에 폐광이 되어 지금은 그 잔해만이 유골처럼 버려져 있었다.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거라면 인생에 우연은 있을 수 없다. 갑작스런 결단처럼 보일 수도 있는 고호의 성직으로의 방향 전환 또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음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이 뒷받침해준다.
시련의 상처를 안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던 고호는 목사인 아버지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성직을 대물림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전도사의 길에 들어선 고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첫 임무는 불행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광부들처럼 입고 먹고 함께 자면서 광부들의 가난과 고통을 그들 자신보다 더 아파했던 전도사 빈센트 반 고호. 그런 고호를 광부들은 의아해했고 차츰 부담스러워할 무렵 갱내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광부들을 구해내기에 분주한 고호를 보고 사람들은 드디어 그 지나친 희생정신을 비웃기까지 했다. 신의 은총이 있어 이곳에서 영구히 성직자의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빌었던 고호의 바람은 어이없이 좌절되고 추방당하다시피 보르나아주를 떠나야 했다. 전도사 빈센트 반 고호가 살았던 보르나아주의 한 구석, 울창한 미류나무 숲속의 이 집은 지금 고호 기념관이 돼 있다. 그를 추방했던 땅에 세워진 그의 기념관. 기념관 벽에는 보르나아주 시절에 그려진 떼생과 함께 그의 복제품들이 걸려있다. 일하는 사람들, 자연과 인간을 사랑했던 고호가 평생을 두고 그렸던 주제인 동시에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야기이기도 하다. 전도사 고호가 반주하는 저 올겐 소리에 맞춰 그와 함께 신을 찬양했던 광부들. 바로 그들에게 등을 떠밀린 고호는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진다. 도대체 나는 무엇에 쓸모가 있는 것일까? 무엇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내 속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 좌절과 절망의 끝에서 고호는 한 가닥 구원가루 같은 그림을 붙잡는다. 나는 크레용을 잡고 다시 그림을 시작하겠다. 화가가 되리라 결심한 고호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네덜란드로 들어왔을 때는 그의 나이 이미 27이었다. 그 무렵 그의 부모님은 고향 준데르트를 떠나 목사인 부친의 새 부인쥐 누에넨에 살고 계셨다. 맑은 가을 햇살 아래의 농촌 누에넨, 평화로움을 말하고 있는 이곳의 모든 풍경이 탈진한 고호에게는 더없이 반갑고 편안한 것이었으리라. 누에넨의 목사관에서 고호는 심신의 회복과 함께 평생 자신이 추구해야 할 미술의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성직의 길에서 실패한 대지와 노동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길. 그 길을 고호는 그의 미술에서 시력기로 한 것이다.
헛간을 손질해서 작업실로 썼던 고호의 아틀리에. 이곳에서 고호는 2년 동안에 걸쳐 200여 점의 유화를 탄생시켰다. 27. 화가로서는 좀 늦은 출발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문학과 사회에 대한 의식이며 10년을 화랑에서 일했던 안목, 그리고 꾸준히 독학해온 데생 실력은 탄탄한 바탕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재능과 열정은 늘 넘치는 힘이 됐던 것이다. 내 머리와 가슴을 채우고 있는 이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내 생명을 높은 값으로 팔아보이겠다. 그리하여 최선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고호가 네덜란드에서 그린 초기 작품엔 네덜란드 회화의 자연주의적 전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귀부인보다는 농민의 딸이 아름답다던 고호. 그는 농부와 그들의 노동, 그리고 그들이 숙명처럼 파묻혀 사는 대지를 즐겨 그렸다. 이 작품은 누에넨 시절의 대표적인 걸작, 감자를 먹는 사람들의 소품이다. 나는 접시에 내밀고 있는 바로 저 손으로 그들이 흙을 팠었다는 사실을 그려내고 싶었다. 손의 노동을 표현하는 동시에 저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스스로의 양식을 얻어들였는가를 얘기하려고 했다. 태호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혀있는 설명처럼 고호는 진정한 농민의 화가가 되기를 원했었다.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그린 1885년 11월에 고호는 네덜란드를 떠나 이곳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앤트워프로 온다. 여기에서 고호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 8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간의 앤트워프 체류 중에 고호는 미술학교에 적을 두고 네덜란드 회화의 거장들을 직접 접하게 된다. 루벤스, 브루겔, 프란스 하르츠, 렘브란트. 그는 또 항구 도시인 앤트워프로 들어오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도 있었다. 골동품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이 거리에서 고호는 전혀 새로운 그림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일본화였다. 단순하고 대담한 구도, 원근법을 무시한 표현, 그리고 화려한 색채의 일본 그림은 고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때 고호가 다녔던 앤트워프 왕립미술학교. 1885년 11월, 그러니까 화가의 길에 들어선 지 5년이 지난 이때 고호는 이 학교에서 정규 미술 수업을 받는다. 그때 고호의 나이 33. 이미 회화에 대한 자기 주관과 판단이 체계를 이루어갈 무렵이었다. 고호는 이 학교에 1885년 11월부터 적을 두었습니다. 당시의 학적부를 보면은 빈센트 반 고호, 33세, 네덜란드 출생, 고전조각 데생 과정 수업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특이할 만한 것은 교수들의 평가 내용입니다. 학교 생활 면에서는 성실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음. 그러나 수업 성적으로는 기초 데생 과정부터 다시 이수해야 함.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유급된 학생들 중에 이 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2명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 고호에 대한 평가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결국 이것은 비록 데생 과정이었지만은 고호가 이미 자기 세계를 확보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3개월간의 짧은 학교 생활이었지만은 늘 조급하고 광적인 창작력에 넘치던 고호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몇 배나 많은 대생 작품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자기의 세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던 고호는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파리로 떠날 결심을 한다.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를 찾아 1886년 2월 눈 덮인 앤트워프를 뒤로 하고 고호는 파리로 떠난다. 어떤 새로운 것들과 대면케 될지, 어떤 변화와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채 파리에 도착했다는 편지를 태호에게 띄웠다. 몽마르트르의 르빛 거리. 이곳에 살고 있는 동생 태호의 아파트로 아무 대책도 없이 찾아온 고호와 그의 분신처럼 생을 함께한 태호와의 관계는 이때부터 본격화된다. 동생은 형에게 물감과 생활비를 대주고 형은 동생에게 자신의 모든 작품을 남겼으며 652통의 편지를 통해 일생 동안 고뇌와 기쁨을 함께 나눴던 고호와 동생 태호. 파리에 온 고호는 이제 파리를 그린다. 술집 몰랭글라 갈레트를 그리고 파리의 풍경을 그리고, 그렇지만 단순히 그림의 대상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아직 네덜란드 시대의 어두운 색조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있진 못하지만은 이곳에서 접하게 된 인상파의 영향으로 고호의 작품들은 점차 광선과 색채가 있는 세계로 옮겨간다. 쏟아져 나온 수많은 유파와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익히는 파리 시대. 이 작품은 고호의 수업시대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체류기의 대표적인 걸작이다. 신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번쩍거리는 색채와 정묘법의 조화가 완벽에 가까운 작품이다. 이러한 정묘법의 도입은 고호의 화면을 더 한층 밝고 서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뿐만 아니라 앤트워프에서 한 번 본 이후로 고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일본화 또한 파리 시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화상이다. 2년간 무려 22점의 자화상을 그렸을 만큼 자신의 존재와 내면 세계를 늘 확인하려 했던 고호. 눈을 중심으로 선해운동하는 소용돌이의 모양의 점들이 고호의 불안한 영혼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 불안한 영혼의 한 집착인가,
고호는 하나의 소재에 눈을 뜬다. 미묘한 톤의 파랑색을 배경으로 불타오르는 듯 강렬한 황금빛 해바라기. 그는 이제 그만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자연과 노동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미술로 승화시키는 그 엄청난 세계를. 고호는 당대의 회화가 강렬한 주제의식과 개성의 표현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진 파리의 회색 하늘을 버리고 그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남불의 아를레로 달려간다. 나는 왜 35이 된 이제야 아를레에 오게 됐을까라고 한탄을 했을 만큼 고호는 남불의 작은 도시 아를레를 사랑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아를레의 자연은 고호에게 새로운 의욕과 활기를 불어넣어 15개월간의 아를레 시대에 200여 점의 유화를 남길 수 있게 해준다. 아를레 여각, 몽마주르 거리에 있었던 고호의 노란 집, 코발트빛 남불의 하늘을 이고 태양의 숨결 아래 있는 곳이라 하고 테오에게 자랑했던 집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휴식이라든가 수면이라는 것을 암시해보려고 했다는 그의 말처럼 고호는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은 모든 상상력을 쉬게끔 그리고 싶다 하고 했다. 그러나 그릴 때의 생각과는 달리 고호는 이곳에서 치열하게 작품 제작에 몰두한다. 별을 통해 희망을 그려보고 싶다던 고호. 황금빛으로 빛나는 별빛과 파란 물결이 빚어내는 색채의 아름다움이 신비로운 삶의 열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황색과 청색의 대비는 색채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아를레 시대의 고호가 추구하던 최고의 세계다. 그의 열정을 상징하는 황금빛 노랑과 성스러운 청색의 조화 속에는 안주할 수 있는 존재와 평화의 자연을 열망해온 고호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파리엔 가난한 사람들의 그림이 너무 적어 유감이라던 고호는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을 보고 난 후 이 그림을 그렸다.
밀레야말로 성서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그려낸 유일한 화가라고 생각했던 고호. 그는 습작 시절부터 밀레를 모사하면서 그와 같은 농민 화가가 되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 걷기에는 너무 길고 험한 길이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고호는 고갱에게 편지를 띄웠다. 고갱과의 공동 작업을 원했던 것이다. 새로운 길과 그 표현을 위해서는 화가들의 공동체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고호. 그 뜻에 찬성한 고갱과 88년 10월부터 아를리의 노란 집에서 공동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고호의 그런 구상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모든 면이 달랐던 두 사람의 갈등은 창조적 광기에 탈진해버린 고호의 이성에 결정적인 파국을 초래하고 말다. 고갱과의 언쟁 끝에 발작을 일으킨 고호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피투성이라는 채 실신해버린다. 이제 또다시 찾아올 발작과 분열증에 대한 공포로 고호는 요양원에 들어가길 원한다. 아를레에서 동북쪽으로 20km쯤 떨어져 있는 생레미 요양원. 황폐해진 영혼과 지친 육신을 쉬고 싶었으리라. 1889년 5월부터 만 1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던 빈센트 반 고호. 세상에는 몸에 녹이 쓴다든가 병이 드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도 여전히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화가입니다. 테오의 아내인 요한나에게 보낸 글처럼 고호는 이곳 병원에서도 150점의 유화를 그려냈다. 고흐는 잘 아시다시피 동료인 고갱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주민들의 진정과 아르느 시절의 담당 의사였던 레이 박사의 소개로 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건물 반대쪽에 있는 2층 병실에 입원하고 있었죠. 이 요양원은 고호가 입원했을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호가 어떤 정신적 증세를 보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한 발작 현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려진 작품들을 볼 때 물론 어떤 심리적 불안 상태를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병적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호는 그의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가 더 편안하다고 말한 적도 있고 실제로 상당한 작품 제작에도 몰두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이나 측백나무를 소재로 한 고호의 걸작들이 바로 여기에서 탄생했던 것이죠. 정신병자에 대한 공포와 증오의 기본은 의외로 쉽게 사라지고 발작이 일때면은 서로를 돕기도 하는 이곳 요양원이 세상 어느 곳보다 편하게 여겨진다 하던 빈센트 반 고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자신의 정신 상태에 불안했으면서도 고호는 평정이 찾아올 때마다 작품에 몰두했다. 그럴 때면은 들판까지 나가
보리밭이며 올리브나무, 실편백을 그렸다. 아를르가 해바라기의 시대였음에 비해 150점의 유화를 남긴 생레미 시대는 측백나무 연작으로 대변된다. 꼬불거리는 선이 되어 소용돌이 치듯 하늘로 오르는 측백나무의 모습. 줄곧 그리고 싶다 하고만 있는 저 별이 총청한 밤을 나는 언제나 그릴 수 있을까? 밤은 낮보다 더 생생하고 화려하게 그려야 된다던 고호의 빛나는 어두움이다. 현기증을 일으킬 듯 선회하는 태양, 역류하는 성운 속에 회오리치는 달과 별. 모든 것의 형태는 회오리 속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아를레에서의 밝고 빛나던 고호의 색채는 순도를 잃고 차츰 어두워져 간다. 갇혀버린 죄수들의 침묵의 보행은 정신병원에 저당 잡힌 고호 자신의 삶을 그린 것이며 나아가선 시대와 사회 속에 억압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열렬한 자유의 희망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을 알고 있는 듯 고호는 마지막 불꽃처럼 열띤 제작을 계속한다. 바람이 일렁이는 들판에서 힘겹게 제작을 하고 나면은 늘 억제할 수 없는 흥분에 빠지곤 했던 고호. 그렇게 되풀이되는 발작과 일시적인 회복은 진정 힘겨운 노릇이었으며 잔인한 형벌이었다.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고호는 그중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한다. 조국 네덜란드가 너무 멀다면은 동생 테오가 있는 파리에라도 돌아가고 싶어 할 만큼 북방의 향수가 깊어간다. 우리는 이제 먼 길을 돌아 화가 빈센트 반 고호의 고향으로 왔다. 북부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 브라방트 지방의 작고 가난한 마을 준데르트. 준데르트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고호의 생가에 붙어있는 하얀 팻말 하나. 1853년 3월 30일 빈센트 반 고호 여기서 태어났다. 소박한 인품의 켈빈교 목사인 아버지 데오도로스 반 고호와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어머니 안나 코르넬리아 사이에서 그는 태어났다. 어린 고호가 뛰놀았을 마을의 거리에는 이제 이 마을의 자랑인 고호의 이름이 붙어있다. 17세기 이래 성직과 예술가의 가계로 유명한 고호 집안이 탄생시킨 천재 화가를 기리면서 아버지가 일하던 준데르트 교회에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은 고호와 같은 이름의 형이 잠들어 있다. 그리고 한켠에는 빈센트와 테오의 동상이 서 있다. 테오가 없었으면 화가로서의 고호 또한 없었을지도 모를 만큼 절대적인 존재였던 동생 테오. 형 고호의 뒤를 이어 구필상의 정원으로 일하면서 고호의 생활을 책임졌었고 천여점에 달하는 고호의 작품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테오. 나라는 모체를 통해 너는 캔버스를 현실에 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끝이 온다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캔버스를. 고향과 비슷한 땅으로라도 옮기고 싶어 했던 고호는 테오의 도움으로 생레미 요양소를 떠나 이곳 오베르로 온다. 파리 서남쪽에 위치한 오베르. 화가들의 마을이란 팻말이 붙어있는 오베르에서
고호의 발자취는 끝이 난다. 오베르의 의사 가슈에게 기탁할 생각으로 왔지만은 고호는 현재 기념관으로 개조 중인 이 건물의 2층 다락방에서 혼자 하숙했다. 그의 임종을 지켜준 의사 가슈의 초상이 걸려있는 이 방이 고호가 지상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휴식처였던 셈이다. 고호는 이곳에서 들판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저는 지금 밀밭의 조망에 취해 있습니다. 넓은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부드러운 황색과 파란색 들판이 말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오베르를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호 작품의 소재가 되었던 교회가 있고 마을과 들판이 있는 이곳 오베르-슈후아스, 고독한 예술가의 순교지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아름다운 곳이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달랐던 그의 내면 세계를 따라 고호의 그림 또한 계속적인 변모를 거듭했다. 이처럼 그리는 사람의 내적인 감정 표현을 중요시했던 고호였기에 단순히 빛의 반사에 의한 순간적인 인상만을 강조하는 인상주의에서 선뜻 벗어났던 것이다. 20세기 표현주의 미술의 기원이 되는 고호. 그는 네덜란드, 파리, 아를레, 생레미 시대를 거쳐 마지막 오베르에서의 2개월 동안에도 수많은 기념비적 작품을 탄생시킨다. 우리 시대의 침울한 표정과 현대적 시리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던 가슈의 초상은 새로운 구도로 그려진 초상화의 걸작이기도 하다. 오베르 시대의 대표작이자 고호가 죽기 직전에 완성한 작품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1890년 7월 27일) 연인날처럼 저녁나절에 오베르 성에 올라간 고호는 무연히 퍼져나간 보리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가슴에 권총을 겨눈다. 잠시 후 오베르 들판을 흔드는 총성.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온 고호를 의사 가슈에도 이미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튿날 파리에서 태오가 달려오고 잠시 의식을 회복한 고호와 태오는 차분한 목소리로 예술과 인생을 얘기했고 뒤이어 조용히 죽음이 찾아왔다. (1853년 3월 30일에서 1890년 7월 29일까지의 37년 4개월 한 인간의 짧은 비극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형의 죽음을 본 태호 또한 그 충격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고 끝내는 그 이듬해 1월에 죽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오베르 들판의 공동묘지에 나란히 누워있다. 숨을 거둔 고호의 안주머니 속엔 동생 태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나는 이 작업에 나의 전 생애를 걸었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이성은 반쯤 녹아내린 초가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실로 우리는 그림으로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
것이다.